안녕하세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강력계에 근무하고 있는 경사 박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어른들이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통계로 저희가 아동 성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올바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가 먼저 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부모 교육이 왜 먼저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학습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1시간 강의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 가지씩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실까요? 자, 먼저 아동 성폭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은 정말 낯선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통계를 보시면요, 대부분이 아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발생할까 라고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내용 보시면 가해자나 혹은 우리 피해 아동의 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정말 하나 짚고 넘어가실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다가온 사람은 정말 낯선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일단 소리부터 질러라고 하시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다 아는 사람이랍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짚고 넘어가실 텐데 우리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는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아는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악수 한번 해야 아는 사람이라고 하실 텐데 우리 아이들은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눈으로 몇 번만 이렇게 마주치고 가면 그게 곧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2007년도에 있었던 우리 안양 혜진 예실 사건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 사건도 분석해 보면 저희가 가해자를 검거했을 때 아이들하고 말 한마디 나누었나요? 라고 하면서 그 가해자한테 물어봤는데 가해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교 가는 길에 눈맞춤만 몇 번 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은 아는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 어른들과 다르다는 사실. 그냥 몇 번 눈맞춤만 있으면 그건 곧 아이들에게는 아는 사람인 겁니다. 자, 아는 사람에 의해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남자아이 두고 계신 분들, 이렇게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성폭력 보니까 여자아이들만 당하던데 우리 아이는 남자아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실 텐데 아닙니다, 부모님. 성폭력 그 성별 분석을 해보면 분명하게 여성 아동들이 더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남자아이들의 그 발생률 추이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아닌 부모가 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을까? 왜 부모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될까? 많이 궁금해 하셨죠? 부모 교육이 먼저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녀의 안전은 바로 어른들의 몫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의 안전은 어느 한정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모가 준비되어 있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한 건
아이 스스로는 절대 성폭력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먼저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조금 깊게 이야기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아동 성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 아동 성폭력 발생 단계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접촉 단계, 그리고 성폭력 단계, 비밀 단계, 폭로 단계, 억압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피해 아동에게 접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접촉해서 어느 정도 아이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때 자연스럽게 성폭력을 하게 됩니다. 성폭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 너 말하면 나한테 혼날 거야. 혹은요, 이거 내가 사줄게. 이거 받고 절대 말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 성폭력에 대한 사실을 감추게끔 하는 비밀 단계에 이릅니다. 비밀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혹은 선생님들께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폭로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들은 주위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태도를 바꾸게 되는데 대부분은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걱정 많이 하시고요. 때로는 너가 왜 처음부터 피하지 않았니? 왜 네 몸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느냐 하면서 잘못된 편견과 오해로 아이를 이렇게 혼내키는 경우 많거든요. 그때 아이들은요. 자기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 억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억압 단계입니다. 이 성폭력 5단계에 있어서 어른 성폭력과 아이의 성폭력을 구분해 보면 이 접촉 단계에서 분명히 길들이기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이 가해자가 분명히 길들이기 작업을 하는데 이게 곧 그루밍 작업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발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는 바로 어른들이 이 그루밍 과정을 깨는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어른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아동에게 접근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끊어주시는 게 바로 우리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 발생의 5단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접촉 단계고요. 이 접촉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그루밍 과정입니다. 아이들한테 다가섰을 때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그루밍 과정. 이 과정을 어른들이 완전하게 차단시켜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저희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제가 컨센트, 동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성인에서까지 저희가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 동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저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요. 동의가 없는 모든 성적 행동은 바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저희는 동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동의라는 개념은요. 허락받는 것 혹은 허락받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령 저희 아이들이요.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이거는 훔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허락 없이 들어가면 저희는 우리 어른들의 말로 그건 주거 침입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어떤 아이가 좋을 때요.
안고 싶거나 손잡고 싶거나 그리고 뽀뽀하고 싶을 때 반드시 상대방 아이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저희가 교육시킵니다. 나 너 좋아하는데 나 안아도 돼? 뽀뽀해도 돼? 손 만져도 돼? 라고 물어보게 저희가 훈련시키고요. 이 질문을 받은 아이는 나 괜찮아. 아니면 나 싫은데 라고 정확히 의사표현을 하게 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어 가면 우리 아이들이요, 어른이 됐을 때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게요. 이 동의라는 개념은 경계 교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요, 먼저 사적인 영역을 스스로 보호하고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좋다고 함부로 만지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도 함부로 신체 접촉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리고 아버님들이 아이들 예쁘다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만지시는데요. 이거는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 사적인 영역을 보호해주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은요, 가장 먼저 배우는 사적인 영역은 바로 화장실 문화에서부터 배우게 된답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는 똑똑똑 먼저 놓고 하게끔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내가 다른 사람의 공간을 들어갈 때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내가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도 이렇게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구나. 스스로 터득하게 되겠죠. 이런 경계 교육은요, 집안에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 정말 가장 중요한 교육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왔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저는 며칠 전 4살짜리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이라는 연극을 하나 보고 왔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 엉덩이를 토닥토닥 거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휴, 우리 아들 오늘 뭐 배웠어? 엄마한테 얘기해봐. 뭐 배웠어?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니까요,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뭘 배웠어? 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가해자! 범죄자!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지금까지 성폭력 예방 교육 어떻게 받아오셨나요? 분명히 이렇게 받아오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내 몸을 허락 없이 만질 때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외치라고 말이죠. 저도 제 나이가 올해 40인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받아왔는가라고 보시면 제가 정말 그렇게 받아왔더라고요. 이게 바로 say no 교육인데, 이 say no 교육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 그 현장에서 얼마나 피해자들을 위험하게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저는요, 한 3년 전에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아동 성폭력 사건 현장에서 아이들이 정말 배워왔던 대로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외쳤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사건을 한번 분석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 들어가서 봤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없었지만 제가 주위에 계신 많은 형사님들께 사건 처리할 때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외쳤을 때 어떻게 됐나요? 라고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요. 놀랍게도 성폭력 현장에서 아이들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외쳤을 때는 죽거나 혹은 정말 어렵게 살아나왔을 때는 중증 장애로 남았습니다. 성폭력은요, 성폭력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CCTV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정말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가해자들은요,
이 성폭력을 할 때 정말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하지 않는데요. 그때 이 아동들이 반항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외쳤을 때는 곧바로 입을 막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은 그 현장에서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위험한 현장에 있게 되면 일단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둘이 있을 때는 정말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외치지 말라고 합니다. 침착하라고 얘기하고요. 침착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그 사건에 접하게 되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줘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그 교육은 지금 다 깨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폭력 현장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아이들한테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거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순간에 이르게 되면 침착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요 요즘에는 그래서 성폭력을 당한 분들에게 저희는 쉽게 예전에는 피해자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그 위험한 순간에서 정말 겨우겨우 어렵게 살아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면에 까만 점 보이실까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손바닥에 까만 점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이건데요. 혹시 보이세요? 이거는 바로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SNS 그 활동 캠페인인데요. 이건 뭐냐면 사실 그 가정폭력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캠페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저와 그리고 아동성폭력 예방 강의를 하시는 많은 강사님들이 요즘에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교에서 이 캠페인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요, 아동성폭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내가 성폭력을 당했어요 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폭력 피해자들은 드러내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때 말할 수 없으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이렇게 손바닥에 점을 찍어서라도 이렇게 알려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에 점을 본 많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그 점을 보았을 때, 아, 이 사람이 폭력을 당하고 있구나. 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아이한테 정말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경찰이나 어떤 지원기관에 연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블랙닷 캠페인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캠페인 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저희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은요, 저희보다 SNS 활동이 더 활발해서 저희보다 더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시그널, 신호인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보여줬을 때 어른들이 알지 못하면 정말 그 아이들한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겠죠.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블랙닷 캠페인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 부모님이 먼저 나서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런지 잘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요, 스스로는 절대 폭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부터가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그 유명한 속담 하나 말씀드리고 갈 건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요. 혹시나 길 가다가 혹은 학교 가는 길에 어떤 아이한테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접근해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때 다가가셔서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걸어주시면 그때는 이 길들이기 작업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요, 아동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폭력의 가능성부터 없애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강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학부모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하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등학교 유치원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인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30대 초반의 여자 선생님이 5살 여자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그 아이는 거의 1m 가까이 날아가서 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아이가 맞은 이유는 김치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수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인 여학생에게 학교 선생님이 야, 너는 절반은 한국인인데 왜 그렇게 김치를 못 먹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평소에 질문을 많이 하자 그에 대해서 조금 싫어했던 교사는 그 아이를 일으켜 채운 채 반 아이들에게 3회에 걸쳐서 바보라고 외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최초의 정서적인 학대 사건으로 신고가 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분노의 댓글과 욕설 섞인 반응을 많이 인터넷에 올렸고 이게 여론화되어서 아동학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부과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렇게 많은 분노를 했던 학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아이러니도하게 그 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이 보통 교육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3년 10월 울산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소풍을 가고 싶다는 여학생이 엄마 지갑에서 2,000원을 몰래 가져갑니다. 가져간 후에 이 여기에 대해서도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엄마에게서 새어머니에게서 뺨과 가슴을 맞고 사망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이 아이는 8살,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 12월 키 120cm, 몸무게 16kg에 불과한 여학생이 인천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 나타납니다. 그 아이는 배가 고파서 과자 봉지를 무작정 집어들고 뜯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뜯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2년간 계속된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2층 빌라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왔던 인천의 맨발 탈출 사건입니다. 2016년 2월 찬물 학대와 락스 세례를 받고 쓸쓸히 죽어갔던 7살 원영이, 이 원영이는 5살 때부터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다가 그 수위가 높아져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왔을까요? 11,715, 2015년도에 발생했던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 수입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아동학대 숫자는 무려 32건에 달합니다. 이 중 신고된 것이 32건이지만 신고되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아동학대 가해자의 79.8%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장소의 80.3%는 가정. 우리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부모, 가장 우리 이웃들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가정이죠. 가장 은밀한 곳에서 가장 친한 부모에게서 받고 있는 학대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9, 이 숫자가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이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국가에 의한 합법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사형조차도 20년 넘게 다양한 논쟁 끝에 현재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서 죽어간 아이가 무려 19명에 달합니다. 분명 아동학대라는 것은 뿌리부터 그 열매까지 모두 썩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썩은 나무는 왜 아직도 죽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편견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설마 부모가 학대를 하겠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학대를 하겠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아동학대의 약 80%는 부모에서 일어나고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 오빠, 친인척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은 그보다 훨씬 많은 약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출판한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사랑의 배로 부모가 한 번씩 때릴 수 있지 않아? 하는 생각들.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 중에서도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자식이 태어난 이후에 체벌을 해보지 않았다는 분이 계시면 여기서 일어나서 교육장을 나가셔도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러실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물론 힘듭니다. 처음에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훈육을 하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쉽게 잘 변하지 않죠. 그때 우리는 매를 한 대 들고 싶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동학대는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에이, 이 정도가 무슨 아동학대야. 내가 우리 아이를 혼낸 것은 단지 그 아이가 잘 되라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일 뿐이고 내가 그 아이를 때려서 뼈를 부러뜨린다든지 장애를 입힌다든지 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를 가지고 아동학대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뭐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를 하면서 항상 부모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11,000 가까이 일어나는 이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제대로 된 법이나 규정이 없냐? 실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보면 그 어떤 선진국의 제도에 못지않게 법률과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1961년도에 법률 제912호로 처음 만들어진 아동복리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이 법이 1981년, 2000년, 2011년 세 차례 전면 개정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근본 법으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현재 시행이 되고 있죠. 또한 이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신고한 사람들의 신변과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항도 금년 11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진일보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도대체 아동학대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이 법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는 크게 4가지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동의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인 신체학대,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인 정서적인 학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 등을 얘기하는 성학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보호자로서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고 돌보아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방임과 유기, 이렇게 4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 사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의 아주 큰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은 그렇게 근절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얘기를 하지 않으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바로 아동학대의 원인이 우리 아이들이 아닌 부모들에게 있다는, 보호자에게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심리역동 이론을 대기도 하고 학습 이론을 가져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환경 때문에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다양한
교수들이나 학계에서 얘기하는 이런 의견들에서도 하나 상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아동학대의 원인이 가해자, 즉 보호자에게 있다는 그 말입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를 했던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당신이 우리 애를 한번 키워보세요.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1살밖에 안 됐는데 정말 버릇없고 되바라지고 학교에서 친구들 괴롭히고 부모 물건 훔치고 심지어는 최근에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 불려가기도 하고 이런 아이를 내가 키우면서 비록 내 자식이지만 내가 이 정도밖에 체벌을 하지 않은 것도 정말 내가 많은 참은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실제 그분들을 저희 준법지원센터에서 얘기도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충분히 그분들의 마음도 심층 이해가 갑니다. 야, 나 같아도 저런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정말 내가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훈육 방식으로 키우기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바뀐다고 하면 아동학대는 없어질까요? 처음 말씀드린 사실, 아동학대의 원인은 학생이 아닌 보호자에게 있다는 사실. 자, 그 학생이 그렇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그 행동, 그러한 품성을 형성하기까지 가장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네, 바로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자식들의 행동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부모가 만들어 놓은 환경, 부모가 제공한 무대 위에서 생각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아동학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바깥에서 받는 스트레스, 분노, 좌절, 열등감,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받게 되는 안 좋은 감정들, 이러한 것들이 바깥에서 잘 해소가 되고 그리고 가정에 돌아와서 건전한 가정생활을 해야 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서 부모님들이 겪는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집으로 들어와서 어떻게든 이 마음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눈에 띄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아이죠.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소유물,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반항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존재,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스트레스를 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죠. 여러분이 길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때릴 수 없듯이 그 아이에게도 이유를 찾습니다. 어떤 이유를 찾을까요? 야, 아빠 엄마가 이렇게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좀 집에 들어오면은 집에 청소도 좀 해놓고 너 숙제도 좀 해놓고 말이지, 응? 동생하고도 싸우지 말고 좀 그렇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못하니? 아빠가 얘기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 하고 한번 때리게 됩니다. 때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안하죠. 미안해서 또 평소에 해주지 않았던 맛있는 선물, 음식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면서 미안한 마음을 표합니다. 또 아이도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어느 순간 또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치 그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죠. 하지만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 보니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 좌절, 열등감, 그런 것들, 상사로부터 받는 그런 모욕감들,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죠. 다시 그 아이의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그 아이가 행동이 바뀌고 좋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이유를 찾아서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다시 행해진 데까지는 그렇게 어려움이 들지 않습니다. 횟수는 더 많아지고 간격은 짧아지며 강도는 더 세지게 마련이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울산의 학대 사건, 인천의 맨발 탈퇴 사건 또 마찬가지지만 그분들도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훈육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영혼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동학대를 받는 그 아이의 영혼을, 인격을 말살시켜버리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길을 가다가 누군가와 싸움을 했을 때 벌어지는 그런 후유증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나의 보호자로부터 받는 이 후유증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괴로움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외부에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을 하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힘든 상태에 있지만 자기 때문에 부모가 처벌받는 것, 자기 때문에 자기를 돌봐주는 보호자가 처벌받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외모, 멍든 얼굴, 우울한 마음 이런 것들로 세상에 자기의 힘든 마음을 표합니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어른들, 학교 선생님들 그런 분들은 그런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사이에 또 학대는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는 또 말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역시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죠. 그런 사이에 반복되는 학대는 일어나고 아이는 내가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학교 선생님, 경찰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모두는 나를 괴롭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힘센 사람이구나. 내가 더 이상 신호를 보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대가 일어나는 원인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으로 내재화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사춘기를 지나게 됩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 자기가 유년시절에 받았던 방식과 다르게 훈육을 하면 좋겠지만 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환경적인 요인, 또 유전적인 요인 못지않게 다른 세대에게 전달이 아주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학대받았던 그 방식을 상당 부분 답습하게 되지만 어린 시절 자기를 학대했던 부모들에게도 또 다른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인생 발달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한 가정 내에 한 사회 내에서도 이 폭력의 대물림, 폭력의 악순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국의 연쇄살인범들,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들 통계에 의하면 66.3%가 어린 시절 심각한 아동학대를 겪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아동학대 심각성을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원인 그리고 그 현황, 그럼 아동학대를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법적인 제도 이런 부분도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실제 현실에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아주 좋은 방법으로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방법들이 부모님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사실들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다만 실천을 잘 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나 감정을 함량하여 바람직한 인격 형성의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 또는 보호자분들이 택하는 훈육 방법은 어떤 것이 가장 많을까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체벌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체벌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훈육이라는 아주 이쁜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체벌을 선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 것이지요. 그 아이를 지도를 할 때 좋은 말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인도를 하려고 할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체벌인데 아주 단시간에 극단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체벌입니다. 인도에 가면 아주 유명한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서커스를 타는 코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끼리는 자기 몸 크기에 20분의 1에도 되지 않는 외발 자전거를 너무나 잘 탑니다. 이 코끼리가 외발 자전거를 타게 만들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체벌입니다. 체벌. 이 코끼리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서 분리되어 서커스단으로 단돈 60달러에 팔려옵니다. 그리고는 발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 서커스단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코끼리가 자기가 태어나서 그래, 코끼리도 태어나 자전거를 타는 것은 정말 다른 코끼리가 해보지 못하는 것이니까 정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자 한번 열심히 타보자 이런 마음으로 탈까요? 코끼리는 죽지 않을 만큼 맞아가면서 이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정말 체벌이라는 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동생과 자주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 수차에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흔히들 부모님들은
어떤 방식을 택하시나요? 처음엔 좋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쉽게 행동이 변하지 않죠. 그때 부모님들은 이 체벌이라는 아주 약효가 좋은 이 훈육 방식을 쓰고 싶다는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 사람에게 태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체벌, 법정에서 모욕으로 그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거나 재산을 빼앗는 형에 처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모에게 아이를 체벌할 권리를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권리가 당연한 것처럼 아이들을 훈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체벌 외에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훈육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중한 요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상태라면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원하는 바 또는 아이에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정중히 요청한 대로 따르지 않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그 약속을 환기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중한 요청만으로도 아이의 행동이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나 전달법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 전달법 대화 효과는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아주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조금 어색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가 너무 즐거워지는 것, 또 부모님의 감정도 아주 해소가 많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나 전달법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를 갔다 온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스스로 자기 책상을 깨끗하게 치운 일이 있었다. 그때 부모님은 야, 영수가 책상을 깨끗이 치워주니까 엄마 가슴까지 너무 시원한데 고마워, 앞으로도 자주 해주렴.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이 학교를 마치고 오늘 친구 집에서 놀다가 좀 늦게 오겠다고 전화를 한 경우, 영미가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해 주니까 어디 있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 고맙구나, 하지만 너무 늦진 않았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엄마의 청소를 도와줄 때, 영미가 엄마 청소 도와주니까 너무 청소가 편한데 이렇게 청소가 재밌는지 몰랐네, 우리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 하는 것들이 나 전달법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 때문에, 너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의 감정을 가장 제일 앞에 두고 얘기를 해보시면 부모님의 현재 느끼는 마음도 아이에게 전달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상이라고 하면 어떠한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바람직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주는 물질이나 칭찬을 얘기합니다. 이 보상은 그 아이의 행동이 일어난 즉시 시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사회적인 보상, 안아주기, 미소 지어주기, 칭찬 등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또 다른 방법 하나 살펴볼까요? 논리적인 결과라는 훈육 방식이 있습니다. 이 논리적인 결과는 아이의 그릇된 행동과 연관지어지는 논리적인 결과를 아이에게 바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책임감을 길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훈육 방식인데요. 이 논리적인 결과와 흔히 혼동되는 훈육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처벌입니다. 처벌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모의 고의적인 보복 행위로서 맹목적인 복종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흔히 처벌은 분노와 원망의 분위기 속에서 행해지게 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사 시간 제때에 맞춰서 밥을 먹으러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넌 일주일 동안 텔레비전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비논리적인 처벌의 훈육 방식입니다. 식사를 제때 맞춰서 하지 않는 것과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 얼핏 들으면 상당히 논리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과 TV 시청을 중단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이는 반항을 하게 되죠. 이것은 논리적인 결과로 바꿔보겠습니다. 식사를 제때 하러 와라.
그렇지 않으면 반찬과 국이 식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또 엄마는 너의 식사를 차려주기 위해서 또 한 번 일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 않니 하는 것이 논리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행동이 일어났을 때 며칠 후에 일어날 결과까지 예상하고 그 엄마의 훈육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 아이의 가장 그 행동과 근접성이 있는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논리적인 결과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다음, 타임아웃이란 게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타임아웃은 흔히 눈빛 통제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외국의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훈육 방식입니다. 외국에서는 사랑의 매라는 말조차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로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미취학 아동들에게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 그때 행동을 했을 때 즉시 그 현장에서 격리시켜서 아이를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힌 다음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이 훈육 방식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난 즉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도록 시계를 놓아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스스로 부모에게 와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저만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부모님들 모두 운전하시죠? 운전하시면서 연비 아끼기 위한 운전 습관이 뭐가 있습니까? 급출발하지 않는 것, 급정거하지 않는 것,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 빼기, 신호 준수하기,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는 순간 어떻게 되십니까? 다 잊어버리죠? 아이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방법, 과속, 신호위반,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아이를 내가 원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 체벌이 가장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운전 습관을 지킨다면 모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운전을 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런 훈육 방식들을 하나씩 집에서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 아이와 여러분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꿈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판사, 검사, 또는 뭐 공무원, 또는 방송 작가, 방송국 PD, 뭐 트럭 운전수, 다양한 직업을 꿈꾸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이루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직업이 가장 보람 있는 직업일까요? 가장 힘든 직업일까요? 나쁜 범인을 잡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복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 자신의 생명을 화마에 맡긴 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각자의 고귀한 목적이 있고 그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지만 보람 있는 직업은 아마 부모가 아닐까 합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그 어떤 현명한 판사보다도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그 어떤 종교인이나 선생님보다 더 도덕적이고 자식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언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 어떤 명의보다도 더 아이의 조그만 신체 변화, 정서적 변화에도 즉각 응답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부모라는 직업에 종사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5살이라면 여러분도 5살짜리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다, 이제 100일이 된 아이라면 여러분도 갓 부모라는 직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40살이라고 해서 40살이 된 부모가 아닌 것이죠. 40살이 된 부모가 1살짜리 아이를 보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39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식은 부족한 존재로만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1살이면 여러분도 1살, 아이가 2살이면 여러분도 2살. 이미 여러분의 키는 그 아이보다 훌쩍 커버렸죠. 그 아이가 눈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더 굽히고 때로는 무릎을 꿇어서 그 아이하고 눈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주 보람 있는 일일 것입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쉬운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놈! 어찌 힘없고 약한 아이들을 괴롭힌단 말이냐? 네가 느낀 불안감을 그 아이들도 느꼈을 것이다. 잊지 말라. 조용히 나오세요. 아무도 절대 안 그럴게요. 오늘 저의 부족한 교육을 들어주셨다면 조금 집에 가서 그냥 오늘 한 번은 자녀를 한번 꼭 안아주는 그런 실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도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실천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그 아이를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한번 안아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아주 작은 실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교육 강사 노근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등장할 때 크게 격려의 배려의 박수를 보내주셨는데요. 왜 배려냐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 행복해지는 힘, 배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입니다. 예,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외모가 다르고 또 나이가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모두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달려갈 때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뭐라고요? 바로 배려입니다. 예,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건 맞고요.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오래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누가 일탈자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범죄자라든가 약물남용자들은 고개가 끄덕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소수자라든가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나온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또 나와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사회적 일탈자로 보는 것인데요. 그것은 타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와 틀리다를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일까요? 일상적으로 그렇죠. 저 사람은 나와 종교가 틀려. 저 사람은 나와 피부가 틀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예, 우리는 일상적으로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용해 씀으로써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와 틀리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같지 않다라는 뜻이고 틀리다는 옳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차이를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종로 북촌에 가면은요, 어둠 속의 대화라는 이런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한 100분 동안 완전히 빛이 차단된 곳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사회적 약자가 누가 될까요? 예,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시각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도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다수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말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는 상대적인 개념이고 언제든지 그 처지는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절대로 차별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유한 인격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 천차만별, 즉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처지가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자신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해서 타인을 함부로 대할 때는 그 사람들의 인격과 자존심이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 통합에도 저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역지사지인 것입니다. 예.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우와 두루미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대접을 하다 보니 서로 불편하죠. 서로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타인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주고,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면은 서로 모두가 행복해지겠죠. 세상은 경쟁하는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공존하는 힘으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배려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에 제가 한 얘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배려는 타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타인을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는 따뜻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너와 나 모두가 행복해지고 결국에는 세상이 우리 모두가 공존하게 하는 절대적인 원칙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배려 실태를 한번 봐볼까요? OECD 국가들,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당당히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최하위를 차지한 것은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관용과 배려랍니다. 역시 경제적인 수준이 성장함과 더불어서 그에 비례해서 우리의 관용과 배려의 정신은 같이 성장하지 못함을 나타내주는 참으로 아쉬운 지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방송에서요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공공장소 예절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들은 수없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부로 해대는 말들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꺼져버려, 이 세상에 쓸모없는 녀석들, 이런 식으로 막말을 자기 마음대로 배설한다면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방차가 제 시간에 불 끄러 도착했으나 불법 주차 때문에 불을 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한국인이 고쳐야 할 무배려 베스트 3라고 하는데 이 외에도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죠. 역시 무배려의 끝판왕은 뭘까요? 이 그림에서 짐작이 가십니까? 이 그림에서 짐작하다시피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갑질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군림하려 들거나 심지어 불법, 부당한 짓들을 거침없이 행하는 이런 갑질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최근에 언론진흥재단이라는 기관에서는 이 사회 각층에 만연한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영원히 갑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갑도 되고 때로는 을도 됩니다. 내가 회사에서 위에 과장한테 질책을 받았다. 그리고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우리 아들한테 화를 낸다. 그리고 아들은 피자를 사러 갔는데 피자 가게에서 종업원한테 또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은 피자 가게 사장이 최고 갑일까요? 아니죠. 피자 가게 사장님은 운전기사를 함부로 대하다가 이렇게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요즘 가장 문제되면서도 가장 심각하게 되고, 그래서 없어져야 할 갑질이야말로 정말 꼴갑질인 것이죠. 무배려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선 사거리에 있는 동영상인데요. 지금 차가 좌회전을 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작 직진 신호가 됐을 때는 차가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죠. 또 이거 매봉터널 입구에서 그런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앞차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정작 우회전이 되었을 때는 차가 돌지를 못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직진이 됐을 때도 앞으로 차들이 나아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심각한 교통 정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교통 신호 시스템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교통 경찰이 나와서 단속을 하거나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나만 빨리 가면 된다고 앞지르기를 하려고, 나만 빨리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되니 결국엔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교통 질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그 사진에 나온 대로 레인맨에서 더스틴 호프만이라든가 뉴턴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좀 괴팍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장애의 일종인데요. 최근에 여기에다가 사람들은 사회적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사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무자비하고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어쩌면 사스퍼거가 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한자에 나온 대로 경청입니다. 경청은 이청, 득심입니다. 즉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열심히 들어주기만 해도 충분한 배려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들어준다고 해서 눈 감고 떠들어 봐라, 내 귀는 열려 있으니 들어지노라 라고 하면은 사실은 경청이 안 되죠. 열심히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겠죠. 당신은 나한테 소중한 존재다 라고 인정을 해줘야 말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과도하게 자신이 조언을 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들어주면서 상대방을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내가 들어준다고 해서 자꾸 과도하게 제언을 하려고, 그러니까 조언을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말은 조금씩 줄이고 열심히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부동자세로 앞만 보고 있으면 경청이 되겠어요? 아니죠.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고개도 한번 끄덕여주고, 상대방이 힘들거나 분노가 있을 때 나라도 그럴 거야, 네 마음을 이해해 라고 자꾸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귀를 기울여준다고 몸짓으로 받아들여주면 훨씬 상대방이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듣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준다면은 결국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리고 그 말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조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말을 쏟아냄으로써 마음의 위로는 충분히 얻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만히 상대방의 공감하고 이해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상처는 아물 것입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예, 소는요 한자로 보면요 트다라는 뜻이고요, 통은 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터서 이해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공감해준다면 신명나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얼굴과 표정을 살펴서 그 사람을 알고 있음을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둘째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침묵하면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말하지 않는데 알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침묵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째로는 네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공감해주고 끄덕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온몸으로 받아들여주는 공감이 있다면은 신명나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판단이라든가 충고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싹 비우고 모든 걸 받아들일 그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칭찬입니다. 예, 이 그림이 사실은 모든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식물도요 물을 주면서 잘 자라라 잘 자라라 하고 칭찬해 주면요 정말로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거 물 주어야 이거 잘 자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악담을 퍼부으면 정말 식물도 잘 자라지 않는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음악을 틀어주면 젖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악도 안 틀어주고 욕을 하고 막말을 해대고 젖을 짜면은요 젖도 안 나온답니다. 그렇다시피 상대방에게 칭찬하는 것은 높은 동기부여와 성취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너희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 평소 보아오니 정말 잘하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격려와 칭찬을 하는 그룹과, 한 그룹은 끊임없이 비하를 합니다. 니들이 해봤자 뭘 해, 해봤자 뻔하지, 내가 앞으로 장담한다, 너희들 안 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친구들은 정말 성취 동기가 나오고 시험을 봐도 성적이 다른 그룹보다도 훨씬 낮게 나온답니다. 이건 스티그마 효과죠. 그래서 끊임없이 칭찬을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은 무형의 자산이 되어서 높은 성취와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소문만복네. 옛날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거 있죠? 웃으면 복이 와요. 정말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은 사람도 아니고 동물한테도 춤을 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처음에는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좋은 일들은 함께 기뻐해 주면서 그 좋은 일들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 줄 때 우리는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관용의 정신입니다. 예, 관용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행위나 판단의 자유를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과 견해가 달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주고 편견 없이 받아들여주고 참아주고 라는 것들이 사전적 의미인데요, 사실은 우리는 한자어로 대동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대동, 크게 같습니다. 소이, 차이는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보다는 같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감을 나눈 공동체로서 살아야 할 이유가 더 절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과의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그 다른 점을 존중해주는 관용의 정신이야말로 현대에서 필요한 정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음은 소수자 존중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이죠? 두 사람이 팔을 껴안고 우리가 사회적인 소수자라고 생각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껴안아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소수자를 존중하라는 것은 우리 헌법 11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별이나 종교적이나 사회적 성별이나 종교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양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누구든지 사회적인 루저로 만들지 않고 그 소수자에게도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따스하게 안아주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장소 예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맘충이, 개저씨 이런 말들 요즘 유행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맘충이는요, 짐작하다시피 엄마라는 맘과 벌레와 합쳐져서 맘충이라고 하고요, 개저씨는 개의 도구와 아저씨가 합쳐져서 개저씨라고 한답니다. 왜 이렇게 거북한 용어들이 생겼을까요? 실제로 아이가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떠들어도 모른 척하는 어머니, 또 아이가 기죽는다고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회사에서 동료 여직원들에게 막무가내로 막말을 하거나 희롱하는 말들을 일삼는 아저씨들, 이런 것들이 낳은 정말 불편한 신조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조사에 의해서면요, 지하철 타고 가면 여러분 보이시죠? 분홍색 자리, 그 핑크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 임산부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타고 가다 보면은 아저씨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한 30% 정도가 아저씨들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저씨들뿐만이 아니라 전혀 임신했을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여성분들도 그 자리에 거침없이 많이 앉습니다. 이런 임산부들은 우리 후손들을 위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점검하고 있는 경우들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가다 보면은 문이 열려 있을 때 뒷사람을 배려해서 꼭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래야 뒷사람이 부딪히지 않겠죠. 그런데 실제로 잡아주는 비율이 조사를 해봤더니 불과 14%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당황한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딪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잡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뒷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이렇게 문을 잡아줬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누가 오고 있었냐면은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오고 뒤에는 아저씨가 아이 분유통, 기저귀들을 들고 따라와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잡고 있었더니 그 아줌마가 본체도 안 오고 당연한 듯이 지나가요.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잡아준 게 약간 후회가 들고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렇듯이 상대방에게 배려를 바랬을 때는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서로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작은 배려에도, 소소한 배려에도 감사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약자 배려입니다. 뭐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은 이런 노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그리고 뭐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회적 약자가 된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냉대받는 일들이 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롤스라는 사람은 정의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유리해질수록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즉,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우리가 못 본 척하지 말고 고통을 나누어 준다면은요, 결국에는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사회 정책적으로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색인종이라든가 아니면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취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학 진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일부 도입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약자 배려를 위한 많은 정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외면하지 말고 전부 다 사랑을 베풀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인터넷 예절입니다. 우리는 재미로, 장난으로, 심심풀이로 타인들에게 말을 툭 던지는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타인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다고 익명이라는 그늘에 숨어서 여성을 비하한다든가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또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말을 한다든가 도박, 그리고 음란 영상들을 그렇게 공유하고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굉장한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를 보면은요, 인터넷 가해자의 42%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해를 한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악플을 달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자의 52%는요, 그런 악플에 대해서 복수심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익명의 뒤에 숨어 가지고요, 자기 감정을 마구잡이 배출해 버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인터넷은 공유의 공간이지만은 서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인 의무와 예절, 책임감들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은 서로 따스한 시선으로 상대방에게 이해와 배려를 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통과 공유가 선순환이 된다면 결국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인의 표정이라든가 또 감정, 이런 것들은요, 누구나도 흉내내고 모방하고 싶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랍니다. 그래서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고 본능하는 것들은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흉내를 낸다면은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행복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려를 실천하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배려의 5가지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기억해 두고요, 늘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시겠어요? 배려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배려는 받기 전에 주는 것이다. 배려는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배려는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배려는 사소하지만
위대한 것이다. 자, 쉽죠? 일상에서 한번 기억해 둔다면 여러분들 하루하루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탈무드에서 나오는 장님의 등불이라는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걷고 있습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말했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앞도 못 보면서 무슨 등불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자신에겐 필요하지 않지만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들어주는 등불, 이런 배려의 등불이야말로 세상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등불이 아닐까요?